중국의 패권 전략 거버넌스를 이야기해 볼 건데, 지금 외생적 성장에서 내생적 성장으로 전환 중이거든요, 중국이.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아서 루이스의 개발 경제학은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주도 중앙집권 경제와 결합을 하니까 빠르게 기하를 해결하고 공산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은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본의 자금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파독 광부도 나오고, 베트남 자금도 받으면서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한 것도 여기에 기반을 한 겁니다. 여기에 중진국 함정, 즉 루이스 한계점이라는 외생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가 도수로, 즉 외부의 힘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바람이 멈추면 더 이상 자기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배의 추진기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건 내생적 성장이라고 해요. 반면 바람과 물길의 흐름을 따라 돛을 펼치는 건 외생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비율도 맞추고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에서 이걸 수출, 내수로 구분짓는 형상을 겪습니다. 이게 GDP로 연결이 돼요. GDP, 정부 투자,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수입. 정부 투자는 여기 기업, 민간 소비와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여기서 주로 세금을 걷어서 나오게 됩니다. 수출을 통해서 기술과 투자 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건 기업 투자 세금에서 나오게 돼요. 이 세금은 정부 투자금이 됩니다. 인프라 사업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건 내수기업 투자자금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건 도로 깔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국방비 지출, 이런 쪽이 인프라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혹은 복지 정책도 정부 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만들어 돈을 계속 순환시키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외생적 성장을 통해서 내수라는 내생적 성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구조가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여기서 수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법인세, 그리고 그 다음 소득세, 이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법인세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수출하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높은 화폐 가치와 넓은 시장의 소비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파는 게 훨씬 더 높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큰 시장의 소비에 관련되어 있죠. 그 소득을 세금으로 이전받았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건 낮은 구매력을 가진 국가에게 뻥튀기 효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하진 않아요. 계속 수출할수록 화폐 가치와 구매력이 높아지고 인건비, 물가, 그리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점점 중진국 한계가 되어 수출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뭘 했냐면 심심찮게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화폐 가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레이건노믹스 때는 평가 절상을 요구했죠. 일본, 독일, 중국에.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수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화폐 평가 절하를 하는 이유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수출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했었고, 옛날에 위안화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5년경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낮췄죠. 그리고 트럼프 재집권과 똑같이 평가 절하 압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아예 그냥 관세를 다 때려버려요. 왜? 중국은 평가 절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일기 때는 뭘 하려면 최대한 시장을 열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자유무역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기 때는 아예 그냥 관세를 다 때려버리고 모든 중국의 우회 수출 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중국의 평가 절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추가 평가 절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2024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낮고 달러 가치가 높으면요,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수출 경쟁력을 얻고 대신 중국의 외국인 투자 자금은 그만큼 빠져나가요. 왜 쇼크이겠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만큼 손실을 보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런 사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반면 위안화가 강해지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수출이 약화되고 대신 투자 가치는 증대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걸 피하고 싶죠? 그래서 중국은 이 강해진 위안화를 해외 투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중국의 샤프 파워에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스파이용 공자학교라든지 대학에 여러 가지 돈을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율 조작은 사실 선진국을 약화시켜요. 특히 미국을. 그래서 1기 때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과 약달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1년 오바마 시기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독일의 유로 조작에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어요. 독일이 이 EU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을 해도 유로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환율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독일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더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날이 갈수록 또 미국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중국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저위안화를 고수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최대한 가져오는 적절한 골디락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돈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미국에서 나와요. 전 미국에서 나와요.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에서 나와요. 단지 중국은 유럽에까지 수출 흑자를 내면서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중국은 철저한 외생적 성장 구조입니다. 수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의 의존도 감소라고 말은 해놨는데 유럽이 너무 다채로워서 사공이 많아요. 그래서 의존도를 감소하는 국가가 있고 감소 안 하고 오히려 더 높이는 국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유럽은 중국의 의존도가 계속 증대되고 있긴 합니다. 단지 이제 친미 전환을 하려는 시점이 지금부터 왔다는 거죠. 그게 독일에서 지원을 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3대 시장 중 유럽은 미국이 흑자, 중국의 적자지만 중국은 유럽과 미국 둘 다의 압도적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수입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자, 여기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신자유주의는 다음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만들어진 경제인데 이 유통기간이 끝났어요.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실제 불평등은 후생이 발전한다. 도군기족 시대에 후생이 가장 빠르게 발전했다. 실제로 영국이 전기를 먼저 만들었지만 전기를 대중화시킨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장 먼저 대중화시켰어요. 근데 영국 그 덩치와 미국 덩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가장 먼저 대중화를 시켰어요. 후생이 가장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가 도금귀족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입니다. 이건 작은 정부화에서 가능했고 특히 복지가 확대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복지가 확대되었을 때 기성세대들은 젊을 때 자유무역 혜택을 그대로 받았고 지금은 이제 지대추고 부동산 상승까지 합쳐지니까 청년 세대의 후생을 죽인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미 밀턴 프리드먼의 예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부상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실패했죠? 세 번째, 개도국이 성장하면 이제 기준에 따라 시장을 열어 선진국이 희생한 것을 시장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좀 손해를 보고 나중에 크게 먹어라.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도 시장을 열지 않았고 그저 미국만 시장을 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농산물이죠. 정리하자면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는 엄밀히 말해서 경제적 이익보다 소련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선진국의 희생을 감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그럴 거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베아즈 통계입니다. 이 가정은 다음 같은 전제 상황을 기본으로 해요. 첫 번째, 작은 정부들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정부들은 당연히 군사적 부상을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택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될 것이며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개도국들은 중진국이 되어 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선진국 국민이 먼저 희생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유럽도 중국도 사실은 한국도 일본도 시장을 개방하진 않았어요. 이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는 실패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개방성에서 큰 정부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모두 포함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즉 국제적인 프리라이더 사회주의와 국가 내 프리라이더 큰 정부 혼합 경제 3인주의 체제가 같이 포용이 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략적 임계점에 이르러 결국 인플레이션과 안보 위험이 가득한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 상황입니다. 즉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는 끝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중국 경제를 때리며 시장을 열라고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어지고 다시 트럼프 2기가 시작된 게 지금 상태입니다. 저는 2023년 5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야기했어요. 끝났다고. 뭐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 이거 끝났다고. 세계화 끝났다고. 화폐 전쟁까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같은 거야? 그리고 2024년 1월에도 이야기했어요. 자유무역 종료라고. 이게 정무부안 취업지도거든요. 작년 1월 정무부안 취업지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2025년 정무부안 취업지도잖아요. 자유무역 끝났다고요. 끝났어요. 종료입니다. 관세 장벽이 아니에요. 종료예요. 종료. 중국의 외생적 성장 끝났습니다. 자본주의 4.0이거든요. 이게 2009년 이후부터 이어진 이제 5.0 업데이트 중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좌우 상관없이 다들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미국 민주당 지지율이 23%에서 21%로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직업 찾고 뭐 케인즈주의 돈 먹기 준비하고 뭐 대비한다고 헛소리입니다. 돈 모아두고 역량이나 키워두십시오. 달리기 전에 지금 몸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시즌 준비 들어가고 어떤 패치가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건 사실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 같은 외생적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사실 미국이 전부 돈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즉 소비해주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중국은 내생적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저 내생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인구 8천만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은 8천만이 안 돼요. 독일도 인구가 8천만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난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8천만이 깨지면 내생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입니다.